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팬데믹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불균형이 경제 생산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는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요, 뭐 그전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어,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백신 접종자 외국인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좀 튀었고, 해당에 있는 인력의 부족 부분은 또 주변의 국경에서 또 넘어올 수 있는 외국인 부분도 8일 기준으로 조금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뭐 인플레 부분은 약간은 가라앉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을 위한 양대 목표치 달성은 22년 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환경은 내년 말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올해와 같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수급 불균형이 시간에 따라 줄어들면서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언급과, 퀄스 연준은행 감독부 의장이 21년 12월 말에 연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직서 제출, 후임 감독부 의장으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22년에 연준이 두 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계속된 공급망 변목 현상과 구인난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언급되는 것보다 더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해 내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예정도 있고, 테이퍼링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22년에 3% 범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연준의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테이퍼링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 시행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며,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사와, 현재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급등세는 일시적이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계 소식으로는 헝다 계열사 증청이 11월 6일 만기였던 회사채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해당 날짜에 갚아야 했던 회사채 이자는 총 8,249만 달러로 22년 11월, 23년 11월에 원금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두 종에 대한 이자로 유예기간을 30일에 있어 공식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았다. 한편 헝다는 지난 10월 11일에도 1.48억 달러어치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1월 10일에도 재차 공식 디폴트 우려에 직면도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0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약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부진한 경제 활동 참가율의 근거로 비둘기파 발언이 이어진 것이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가 1.2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유 수요 증가에 기대되는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상승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일단 국경 부분에 따른 완화 조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백신 부분에 따른 비자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부분에 따른 측면도 웬만하면 기업이 요구한 출전자에 한해서 일단은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막아냈는데, 이제는 좀 더 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인력을 충원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령자를 지탱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기타 농업 쪽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충원을 시켜서 최대한 경기에 따른 부양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 또한 ESG가 주는 부작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효율적인 형태가 과연 이게 맞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적인 협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거나 서로 간에 따른 이권 다툼이 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에 따른 피해도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게 오히려 전 세계가 고령화 추이가 올라갔었을 때에 대비를 해서 ESG를 슬그머니 꺼낸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추이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매우 둔화가 되는데, 그게 ESG가 어느 정도 첨가가 되면 약간의 인플레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인플레가 생각보다 둔화가 되지 않을 것에 따른 장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여권 측면도 1년에 조폐공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450만 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재발급 포함해서 1년 동안 신청해놨던 게 지금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여권을 신청을 재발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빗썸의 대주주가 이정훈 씨가 사기 혐의 부인, 속인 적이 없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급등에 채굴 관련주도 같이 들썩들썩 올랐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 자체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버프도 같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자산운용 유버 거버만이 블록파이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최근 도제 업그레이드 소식에 중요하다라고 트윗을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SBI 리플 아시아가 태국의 아유타야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올해 들어 암호화폐 펀드가 89억 달러 유입이 됐다. 2020년 전체 규모를 추월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 암호화폐 펀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우리 편이 많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팔의 지원 암호화폐 수를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켓몬고 개발사가 NFT 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포켓몬고 개발사 존 hen키 CEO가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포켓몬고가 NFT를 딱 마주치면 제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대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비트코인 템 루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가격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 이유는 NFT 게임파이 등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이 외화, 디지털 위안화 환전 기계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고 은행 계좌는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카드만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드를 따로 위챗페이나 페이팔, 아니 위챗하고 알리페이 위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테슬라 제치고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모건 스탠리 전략가가 은행 업계 스테이블코인 예금 수요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5% 이상 제공하는 암호화폐 대출 기관이 있으며 규제 기관과 정부에 이어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를 봤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20년 이후 2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일반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서 암호화폐 위험 자산과 유사하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 자체가 잠재적으로 사용 사례가 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요, 최근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 진출 관련 규정 개정을 계획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해외 펀드 직접 투자 시 신고 의무 완화, 일상적인 영업 활동 신고 의무 면제를 하겠다. 그리고 직접 투자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무디스와 코로나19 첫 대면 면담을 했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언급을 하면, 양측은 무디스에서 지르한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 중장기 성장 전략,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대응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기후변화,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출 수요가 큰 만큼 지출의 총량,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고 너희 세금 많이 걷어야 되고 재정 준칙을 마련을 해서 재정 안정화에 큰 힘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희 그거 할 수 있냐? 라고 자꾸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즉, 너희 아껴 쓰고 많이 걷고 해서 네가 이 정도에 따른 예상치의 보고서를 먼저 내놓으면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용 등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맞춰줄게, 뭐 이런 거를 사전적으로 좀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좀 고민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뭐 내수 부분에 따른 그런 체력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았을 때 이제 경제부 부총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 자리가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여러 논점에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신용도에 따른 기준점을 최우선순위로 맞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출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부동산 방향성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되고, 코인의 방향성과 주식의 방향성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의 순환적 고리가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자산을 들고 있는 부분, 이렇게 편중적으로 한 가지 띄엄띄엄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요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 10월 기준의 외환 보유액의 추이가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697억 달러로 대략 한 500조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액 규모로는 세계 9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민의 곡소리, 목소리 이런 부분이 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서베이 코인베이스 3분기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거래량만 다 잘 터져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토리스 연은 총재가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으니 이 점도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네덜란드 ING 은행 금융당국과 디파이 P2P 대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덜란드도 생각보다 통화 부분의 파워가 과거에 가장 패권이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충 돌아가는 판을 좀 보다 보니까 눈치껏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만큼 빨리빨리 테스트를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시티그룹 관계자도 개인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신중하게 준비 중이다라고 있는데 신중은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스위스 증권거래소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르면 이달 말에 출범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핀마에 2개 라이선스를 취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 소득공제 5천만 원까지 확대 검토하겠다라고 계속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토에 대한 그런 기사가 제가 뭐 수십 번을 봤어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만 제발 저희가 원하는 대답이 좀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구독자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세금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엑기스로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정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 대비로 일단 기준가가 설정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많은 아직도 손실 구간이다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적 사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매도했었을 때에 따른 측면인 것이죠. 매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냐, 그리고 내 개인 지갑으로 갔었을 때에 따른 측면인데 개인 지갑으로 보냈던 것까지는 아마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인을 팔고 테더로 바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매도 기준입니다. 무조건 매도 기준으로 한해서 되는 것이다. 현금 인출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디파이 부분은 금융투자 소득 부분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전은 15.4%에 따른 세금을 아마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애매한데 요 금융투자 소득 부분은 2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는 또 좀 입장이 달라요. 예.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20%에 지방세 2% 해서 22%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대략적인 약 잡아서 8% 준 정도가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이게 건보료 부분이 지역 가입자에 한해서 11월 기준에 갱신이 되죠. 그래서 이 영향이 지역 가입자에 한해서 나오지만 직장 가입자 부분도 일부 본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디파이 쪽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금융투자소득 쪽으로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라가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크립토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찔끔찔끔 쓰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하시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선입선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가 기준으로 또 계산이 돼서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죠. 예, 저도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항상 세무사 그리고 전문 세무사 기준으로 가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세무사가 코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세무사는 그냥 본인의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불 방식 부분에 따른 세입 수출 부분도 생각보다 좀 더럽다. 그리고 이러면 내가 해외 계좌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외환 계좌 부분으로 해서 5억 원 이상, 5억 원 포함해서 5억 원까지는 신고를 안 했을 때 철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요점만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래서 디파이는 따로 금융투자 소득과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22%에 여기서 좀 더 수익성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건보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30% 정도를 낸다. 뭐 정도. 그리고 여기서 크레디트 카드 해가지고 찔끔찔끔 쓰면 선입선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내가 현금 인출 안 했으니까 나는 세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매도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했으니까 내가 내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시다가는 또 철퇴 쳐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차피 그 전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의 업데이트 거래 수수료 절감에 따른 또 머스크가 입지를 통해 가지고 되게 펌핑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도지를 띄워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베리 실버트와 플랜 B가 쌍으로 요새 좀 날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고고님 닉네임이 가지신 분이 이런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베리 실버트 트위터를 보게 되면 야 이번 주에 큰 건 하나 터진다. 그리고 플랜 B는 야 이제 빨간불 한 번 들어왔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부분 정말 핫하게 계속 유지가 되어주길 전 좀 바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트럼보이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서 좀 좋은 글이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징어 게임과 비트코인 상금 456억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의 양이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사진과 같이 올려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구경도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가이자 수학자, 전기공학자로서 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이 상금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담한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 계산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서 2012년도 때부터 2022년도 때까지 해가지고 1년차부터
11년 차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 사이즈가 매우 가장 잘 크고 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은 보게 되면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2년도에서 5달러가 200% 복리를 적용해서 22년도 1월까지 원리 합계 계산을 의무적으로 해보아도 비트코인 가격은 아래표와 같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3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온다라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거.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제시한 가격은 각년 가격은 한 해 최고점으로 가격 부분을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다. 오징어 깨기 게임 1등 상금 456억. 지금까지 농고에 근거해서 아래표에 21년도 2030년 말까지 실명과 한 달에 한 번 비트코인 15만 4,500원씩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가치 변화를 한번 이론상입니다. 보게 되면 200% 상승률, 평균 상승률을 해서 거의 보험 수준이네요. 정기보험 수준으로 계산을 한 결과, 자, 믿지 못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2030년 말 기준 겨우 10년 만에 오징어 게임의 상금 456억 원을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상승분이 최근 3, 4년간 가격 상승분과 거의 동일한 상승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음을 이전 기고거래에서 증명한 바가 있으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가격 꼭대기가 없음이 이미 증명된 바가 있다. 이 사실은 비트코인 향후 가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일생의 기회 속에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일생일대 찬스를 눈앞에 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나 이분은 긍정파죠. 네, 물론 부정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오고 존재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무수히 많은 전생에서 수많은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시대에서 비트코인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눈앞에 가지게 되었고, 비트코인의 태고적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을 지켜보고 제어로서 다루고 재글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아직도 지극히 태동기에 있으며 겨우 13살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기존 자산 대비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100번 1000번 글을 써도 눈과 귀가 닫히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 분, 그리고 생각보다 내 돈을 한 톨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상 일생일대 기회와 찬스를 가진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운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운을 잘 활용하셔 어서 부디 행동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 김치코인 더 이상 고개를 돌리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비트코인 부분에 안정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비트코인을 연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공부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눈에 쉽게 떠지지 않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질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 전략은 중앙정부, 정치 권력자, 금융 권력자 등이 경계를 느슨하게 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지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날카로운 비수를 중앙정부와 권력자들이 눈치도 못 챌 만큼 조용히 서서히 턱밑까지 들이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내 코인이 특별하겠지라는 막연한 심리에 이 생태계에 공부도 안 하고 돈만 벌려고 알트코인에 무작정 뛰어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관조하고, 이 시점에서 스스로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돌아오기까지 수년 동안 알트코인에 수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지 말고 지금까지 비트코인 소액씩 월마다 투자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모순이 하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치면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 플러스 세금
부분인데 가장 큰 건 요거예요. 요게 변수가 매우 큽니다. 한국은 기초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요소수 부분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물류 부분에 따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당의 유통가 편의점이나 뭐 대형마트 부분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기현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지금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감은 나오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따른 그 물가 추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야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익적인 부분에 좀 반감이 좀 덜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 따른 비용 지출은 되게 돈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쓰셔라 라고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정기보험 넣었다. 만기는 내가 원하는 거의 뭐 수익성이 목표 수익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가져가셔라. 그래갖고 그때 만기 도래에 있었을 때 타먹으셔라. 뭐 정기보험 뭐 30년 만기, 40년 만기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자녀한테도 줘도 되고요. 근데 최근에 재미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내용 조금 길어지니까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요 이야기를 좀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최근에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사면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게임빌이 코인원 2대 주주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P2E 시대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야, 이 친구야 나도 데리고 가줘. 너만 갈래?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승차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투스가 NFT를 지금 하고 있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이 좀 맞춰지겠죠. 컴투스의 이제 모회사가 게임빌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면서 이제 2대 주주가 코인원이에요. 거래소를 하나 갖고 있네요. 그러면서 게임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도 있고 NFT도 있네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서울 옥션 부분에 NFT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요새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보셔라 라고 좀 코인도 하시면서 뭐 주식도 같이 겸사겸사 좀 보시는 게 좋다. 한쪽의 투자적 수단에 넘어가게 되면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으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수익은 항상 골고루 낼 수 있는 부분에 눈을 좀 띄어놔야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투자 방식도 결코 건강한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녀의 증여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내용 들으시면 아마 충격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